장영두 신한은행 디지털 전략그룹 팀 리더님이십니다. Z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디지털 플랫폼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의 디지털 그룹에서 디지털 전략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영두 팀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는 사업을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직접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Z 세대를 포함한 MZ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은행의 어떤 은행의 플랫폼이 마켓플레이스 뱅킹 플랫폼으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한은행이 왜 처음에 이 MZ 세대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금융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것 중에 이 금융 시장의 변화하고 고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비짓 개념에서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디지털하고 금융의 융합은 이제 뭐 이미 거스를 수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디지털과 금융의 융합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려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금융산업에서의 메타버스, 또 MZ 세대들의 이제 소구하는 포인트가 뭔지, 또 저희 신한은행이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하여금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시장과 이제 고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여러분 잘 인지하시다시피 지금 이제 은행의 지점, 오프라인 지점,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의 지점, 그 다음에 증권사의 지점이 지난 그 2010년하고만 비교해도 거의 30에서 40% 이상 벌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감소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지점이 이렇게 감소하는 현재 시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은행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이나 고객 대응을 했던 그 현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엑센추어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오프라인 점포의 예상이 앞으로도 30% 이상이 다운될 거고, 그다음에 영업중 직원도 그에 따라서 70%가 감소가 될 거다. 그다음에 매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간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될 건데, 다만 재미있는 거는 이런 그 공간 영업점의 수가 줄고 공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영업점 새로운 경험을 주는 매장은 오히려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통적인 영업점, 은행의 영업점의 형태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영업점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고객들한테 선을 보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영업점에 있던 은행원들, 주로 이제 고객 상담하고 창구 직원들의 이제 역할에서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어떤 고객 관리, 관계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리서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전통적인 금융 기업이 기존의 플랫폼 기업의 이제 데이터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저희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주로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이제 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어떤 신문 지상에서 보면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 해외 포함해서 플랫폼 기업의 궁극의 사업 목표는 금융업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런 플랫폼 파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금융의 업까지 진출하게 되면 그만큼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걸 이제 누구보다도 플랫폼 기업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요 역삼각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맨 밑에 이제 전통적 은행, 저희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주로 고객의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고객들의 이제 어떤 소득이나 자산, 그다음에 뭐 소비하는 지출, 뭐 규모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이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 위에 이제 전통적인 카드사, 뭐 보통 알고 있는 뭐 신한카드, 뭐 삼성카드, BC카드 뭐 이런 카드사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제 그 고객하고 이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다루는 데이터들이 주로 소비 지출 내역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로케이션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서 어느 정도 규모를 카드로 지출했구나라는 정도의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플랫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뭐 자회사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페이사, 뭐 보통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무슨 페이 이런 페이사 같은 경우는 이런 소비 지출의 상세 내역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카드사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레스토랑에서 얼마를 뭐 5만 원을 썼다라는 데이터만 알고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에서 어떤 페이사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는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 어떤 레스토랑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어떤 수량을 사용했다라는 정도의 데이터까지 저희가 이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전통적인 금융사들의 다루는 데이터의 뎁스가 굉장히 좀 틀린 상황이고 사실은 그 데이터의 어떤 그 밸류를 보면은 그 밸류라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로 하여금 이 사업자들이 얼만큼 고객들한테 좀 더 그 고객한테 맞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그 뎁스가 그 밸류가 점점 이 역삼각형 위로다가 좀 더 이제 밸류 있는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죠. 저게 이제 오타가 있는데 그 맨 위에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저기 이제 안 나와 있는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보유하는 데이터가 여러분 안다시피 뭐 우리 뭐 통상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검색 내용이라든지 뭐 쇼핑 내용 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용자가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러 가지 그 고객이 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기존의 플랫폼 기업과 전통적인 그 금융사들, 은행과 같은 특히 이 데이터를 다루는 뎁스가 틀리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역할들이 이제 분명히 나눠져 있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최근 들어서 마이데이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데이터라는 이제 법제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기존에 이제 아래 보시는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다 공유해야만 하는 이제 상태가 됐죠. 다만 이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은 그 플랫폼 기업의 이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맨 윗단에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그 마이데이터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이제 보유하거나 다루는 데이터를 전부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그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다른 데서 공유된 데이터를 취해서 여러 가지 그 고객 대상의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재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신문지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여러 이제 숙제가 될 거고 이제 현재 이제 이런 상태고 앞으로 또 뭐 많은 또 진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카카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집에서 네이버의 스마트 오더로다가 집에서 뭐 음료수를 이마트 24로 들어가서 맥주를 뭐 한 캔을 구매를 했을 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 느낌표를 산 거는 많은 앞서 말씀드린 많은 데이터를 알 수 있죠. 뭐 장영두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색하다가 결국은 어느 회사의 어느 맥주를 뭐 어느 음료수를
뭐 몇 개를 사고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를 많은 뭐 이런 분야에 A라는 분야에 뭐 서치를 많이 했더라. 이제 이런 아주 다각도의 종합적인 그런 그 고객의 전의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밑단에 이제 뭐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단의 정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카드를 등록한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구매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카드사들은 그 구매한 내역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은행 같은 경우는 카드를 쓴 내역을 나중에 이제 카드 비용으로 나가는 그 얼마의 정도의 카드 값이 나가는데 그 정도의 지출 규모밖에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고객 정보 접근의 비대칭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고급 데이터, 밸류 있는 데이터는 결국 플랫폼사로 많이 이제 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건 이제 뭐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지점이 이제 줄고 또 플랫폼사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가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 고객군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MZ 세대, 젊은 세대들 뭐 여기도 많이 와 계시지만 보통 저희도 이제 생각하기에 MZ 세대들이 예를 들어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예를 들어 패션이나 뭐 여러 꾸미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저희가 조사 결과 보면은 그 누구 어떤 세대보다도 이런 재테크에 적극적입니다. MZ 세대가. 그래서 60%뭐 이상이 해외 주식 투자라든지 앞서 이제 그 이필성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고, 오른쪽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실제로 소비력은 그 밑에 연령대가 당연히 낮을수록 낮습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 적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점점 뭐 자연스러운 얘기지만은 Z 세대에서 M 세대로 가고 또 이들이 주로 현재 상태의 주 소비 계층 X 세대로 가면서 이들의 소비 성향이 그대로 이제 옮겨간다는 거죠. 그대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Z 세대의 어떤 그 소비나 어떤 금융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 패턴이. 그 다음에 뭐 지상에 나온 얘기지만은 삼성전자 비스포크라는 게 이제 가전 시장에 뭐 좀 지난 얘기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초기에는 별로 이제 인기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의 컨셉에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이제 컨셉에 이제 넣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전 세대에 걸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 어떤 제품군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이 소비력을 이 MZ 세대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 인플루언싱을 하고 이것이 그대로 전체 계층의 어떤 소비 패턴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금융 고객군의 이제 MZ 세대에서도 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 개발 분야의 탑6가 이제 조사가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의외의 결과지만은 어떤 자산 관리, 뭐 자산 투자, 뭐 금융, 주식, 뭐 예적금, 뭐 청약 등등에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그 Z세대 포함해서 MZ 세대가 비율이 엄청나게 많다. 50%뭐 46% 이상, 뭐 밀레니엄 M 세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운동 스포츠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Z 세대, M 세대 포함해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테크 정보 획득 경로도 되게 이제 재미있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특히 금융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신뢰성 있는 어떤 그 정보라든지 어떤 신뢰성 있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 젊은 세대일수록 이제 주변의 지인 찬스,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적이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채널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재테크라든지 금융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플랫폼이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어떤 미래의 새로운 채널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이 되지 않겠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계속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그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에서 MZ 세대를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노스 MZ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노스란 건 뭐 무슨 부족 뭐 이런 뭐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MZ 부족들이 나타내는 큰 특징이 뭐냐를 이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생활 측면에서는 이 MZ 세대들은 되게 엄청 실용적이고 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소비에 이제 인색하지 않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노스의 G라는 그 키워드이고요. 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본인의 어떤 주위에 인플루언싱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뭐 세계관이라고 하죠. 뭐 새로운 어떤 뭐 문물,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있으면서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커스터마이즈 앞서서도 이제 개인 어떤 그에 화된 내용들이 이제 소개된 걸로 제가 봤는데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하는 어떤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실제로 이제 뭐 앞선 총선에 영향이 있기도 하겠지만 공정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 궁극적인 성공보다는 아주 그 과정을 중요시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G 실용적이며 이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이제 한다는 건 예를 쭉 들어보면 지금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각 투자가 있죠. 그 미술품 같은 거 소투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조금의 어떤 그 소비 활동을 통해서 되게 이제 실제로 내가 소액이라도 나한테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라는 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신한 계열사지만은 요 카드사에서 발급한 더모아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밌는 카드인데 이게 지금은 아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뭐 5천 원 이상 5,990원을 쓰게 되면은 그 990원을 그냥 리워 이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카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5,990원, 뭐 7,990원 이렇게 이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런 MZ 세대들이 이제 이 더모아 카드 발급률이 뭐 73%에 육박한다고 이제 얘기가 됐죠. 그만큼은 굉장히 이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생활을 이제 집중하면서 또 반대로 보면은 백화점에 50만 원 이상 소비하는 그 세대가 또 MZ 세대라고 그럽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윗세대들보다는 아주 젊은층이 본인이 가지고 싶고 원하는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 금액을 고액이라도 소비하는데 마다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조그만 금액이라도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신사 테라스라든지 오늘의 집처럼 스스로 어떤 공간을 굉장히 자기가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라는 거라서 실제 요새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이나 브랜드 보면은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되게 이제 아주 트렌디하게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MZ 세대들은 굉장히 자신의 생각들을 굉장히 표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만나면 MBTI를 먼저 물어본다니 나의 MBTI, 너의 MBTI. 그래서 이제 서로를 이제 인플루언싱을 하고 또 일상의 컨텐츠를 이제 올려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이제 스푼이라는 그 앱 서비스 굉장히 이제 유행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 수용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부캐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일반 사람보다는 나의 다른 모습으로 예를 들면 최준이라는 또 다른 부캐로 이제 활동하는 연예인이라든지 또 저희 이제 메인 주제인 메타버스에도 굉장히 소통을 활발하게 한다라는 거에서 이제 생소한 어떤 채널, 생소한 플랫폼, 생소한 어떤 세계에서도 그 수용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목적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어떤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하는 목적이지만 지금은 주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SNS로 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죠. 그죠? 서로 소통하는 어떤 채널로.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있는 서비스를 다른 방식으로 본인이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어떤 추세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과 이제 어떤 성장을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뭐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면 거리에 보시면은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뭐 이런 프라이탁이라든지 파타고니아라는 이제 뭐 브랜드지만은 이 브랜드가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재생재료, 재생천을 사용하는 뭐 천막이라든지 이런 천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다 외국 브랜드입니다. 외국 브랜드인데 재생 섬유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 차량의 그 뭡니까 그 이 시트벨트 그 안전벨트를 그 폐차해서 빼가지고 그걸 가방에다 이제 활용한다든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고가죠.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어떤 공정하고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그 기간이 길지만 큰 성공을 바라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이제 소소한 어떤 자기 성장을 이루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서비스들 예를 들어 뭐 챌린저스라든지 뭐 우리 그 카카오뱅크의 뭐 26주 적금 같은 거 실제로 금리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주마다 이런 뭔가를 자기가 이제 참여하고 한다는 그런 성공 어떤 경험을 짧은 주기로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많이 이제 젊은층한테 소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MZ 세대들의 어떤 경향들, 그 이제 쭉 이제 저희가 요 내용을 보면은 그 저희가 이제 이 은행에서 생각하는 은행의 어떤 앱, 은행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그 진화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소구해야 될지가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가 많이 저희가 이제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어떤 금융의 플랫폼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설계할 때도 이런 컨셉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디지털과 금융의 이제 융합에 대한 속도입니다. 뭐 이미 이제 영업점에서 하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100이라고 하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서비스를 이 모바일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어차피 디지털로 이런 금융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다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은행 가는 횟수는 이제 많이 없죠. 특별한 뭐 대출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 이외에는 아마 이제 지점에 가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디지털과 어떤 금융의 융합이 아주 가파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앞서 그 NFT 소개가 됐는데 이 디지털 자산이 참 저희 이제 금융 이제 그 시중은행 특히 이제 제도권 금융권에서는 약간 이제 기회이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NFT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제 뭐 저희 이제 금융 당국도 그렇고 여러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도권 금융권으로 어떻게 편입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단계의 제도가 이제 진화함에 따라서 발맞춰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NFT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한 뭐 600억, 700억의 요 그림 비플이라는 사람이 뭐 가명이죠. 비플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전에 뭐 2년 전인가요? 뭐 팔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73년도에 입사한 애플의 입사 지원서가 뭐 4억인가 5억인가에 뭐 팔렸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저런 그 상감청자 또 실제 NFT화 해가지고 요거를 판매를 아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판매 시도를 아마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뭐 글로벌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국내에서도 이런 NFT를 실제로 실물 거래를 하는 단계까지 이미 와 있다.
이제 제도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잘 구성이 되면은 이런 것도 이제 이미 이제 현실에 와 있어서 이게 정말 아주 그 굉장히 앞서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현이지만 그게 이제 금융하고 아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밑에 있지만은 저희 신한은행도 외부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수탁이라는 거는 뭐 지금은 여러 가지 경로 때문에 많이 이제 시장이 많이 축소됐지만은 이런 디지털 이제 실제 기업 고객, 개인이나 기업 고객들이 다량의 그런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을 이제 은행 제도권 은행들이 잘하는 뭐 수탁 사업, 신탁 사업이죠. 그 수탁 사업, 수탁의 대상을 가상 자산을 이제 수탁하는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협업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뭐 타 은행도 뭐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독 경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OTT 뭐 영화를 볼 때도 이제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모델이 상당히 이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게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디지털과 맞물려 가지고 실제 금융에 대한 상품이나 금융의 서비스도 이런 그 구독 경제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서비스를 내놓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하면 뭐 신문이나 우유 이런 거 매달 해서 받고 뭐 매달 얼마 주는 이런 아주 뭐 옛날부터 있던 거랑 같은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이런 약이라든지 뭐 저기 이제 그림으로 돼 있지만은 와이즐리라는 회사는 스타트업들은 이런 그 면도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와이셔츠를 다려주는 빨래 그다음에 미술품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는 그런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이제 스타트업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기존의 플랫폼 기업도 뭐 네이버의 멤버십이라든지 카카오도 이런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도 뭐 찰스 슈왑이라는 이제 미국 은행이죠. 그 상당히 그 장사를 잘하고 있는 이제 미국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요새 이제 디지털 기술인 AI 기반으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그 고객들한테 뭐 투자 정보를 알려주거나 고급 투자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월 얼마씩 받는다든지 그런 서비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뭐 로빈훗이라는 어떤 그 미국의 또 이거 스타트업인데 월 얼마를 주면은 여러 가지 이제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라든지 고급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 하고 있고 실제 국내도 이제 토스 같은 경우도 월 얼마를 주면은 토스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ATM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면제하는 되게 효율적인 이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죠. 그래서 저희 신한은행도 이런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드 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인베디드 금융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는 은행 뭐 시중은행 은행이 은행이란 이름을 보고 여러분들 이제 고객이나 아니면 이제 최종 소비자나 아니면은 그 기업 고객들한테 그 금융의 서비스나 어떤 상품을 이제 선보이는 게 아주 전통적인 그 사업 모델이라고 하면은 요 그 인베디드 그러니까 바스라고 그러는 뱅킹 에이저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뱅킹 서비스를 고객한테 그냥 인프라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일본의 그 일본 항공이죠. 잘이라는 그 항공사가 실제 그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융 서비스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모 시중 은행에서 그 금융과 관련된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고 그 뱅킹 인프라 제공해주고 그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그 이 일본 항공이 본인의 이름을 그 일본 항공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이제 일반 고객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도 금융사가 이제 가야 될 길이다. 뭐 이제 뭐 누가 그랬죠? 이제 앞으로는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남아 있다라고 누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뱅크는 사실은 개념이라면 되게 희소해져 뭐 점차 이제 줄어들고 이제 뱅킹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주로 됐고 이게 이제 바스라는 모델이
그거에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티끌텍, 뭐 대체 투자, 그래서 뭐 뮤직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투자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티끌 조금씩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거 유동화해가지고 이걸 투자한다 그러죠. 뭐 음악도 이걸 하나를 여러 명이서 이걸 투자하고 부동산도 하나의 빌딩을 여러 명이서 이걸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실물은 쪼개서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부동산이라는 어떤 하나의 빌딩을 유동화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유명해질 건데 이게 이제 법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디지털과 이제 금융이 너무나 잘 융합되는 그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장과 고객의 변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디지털이라는 영역하고 이제 금융의 융합,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인 그런 변화 때문에 저희가 금융 산업에서도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디지털 플랫폼을 저희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에서 메타버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변화, 영업점이 감소하고 또 MZ 세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고객 경험이 이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하고 이제 데이터 경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열려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돌파가 필요하고 또 금융 미래 고객 주요 성향도 앞서 드린 MZ 세대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많이 뭐 지노스 MZ라고 통칭되는 부분으로 많이 틀리다 기존하고는 또 디지털 금융의 융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패턴으로 저희가 기존의 이제 금융의 플랫폼하고는 틀리게 어떤 식으로 진화해야 되는지 고민했을 때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이런 대부분의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이제 향후에 그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플랫폼 내 연속성이라든지 실제감 또 상호 작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동시에 O2O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어떤 경험할 수 있는 부분, 또 특히 이제 경제의 흐름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됐고요. 또 기존의 가트너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빨간 걸로 이제 체크한 부분이 주로 그 금융이나 경제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이제 글로벌하게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향후에 이제 확장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가 뭐 디지털 커런시, 뭐 마켓플레이스, 그다음에 뭐 NFT라든지 디지털 자산, 또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이런 것들이 주로 경제와 금융과 관련됐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쨌든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빨리 이제 저희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이제 경쟁은행의 이제 리서치 기관이지만은 거기서도 향후에 이제 PC 뱅킹, 뭐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이렇게 진화한 것처럼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 뱅킹으로 이제 진화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 내놓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은행의 그 금융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잘 이제 표현해 놓은 그냥 아주 단순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위에서 다른 산업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방향이 통상적으로 마켓플레이스 뱅킹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플랫폼인데 거기에 은행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사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종 산업의 예를 들어 뭐 편의점, 뭐 아니면 꽃집, 뭐 이런 것도 같이 은행의 플랫폼에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은행의 플랫폼이 진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마켓플레이스 뱅킹 이 모델이 되겠고요. 근데 반대로
은행의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나 서비스가 다른 이종 산업의 플랫폼에 제공되는 아까 전에 그 바스 모델이라는 게 그 뱅킹이라는 거를 애저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바스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은행은 이렇게 두 갈래로 진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리빙 뱅크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활 플랫폼, 생활 금융 플랫폼을 발전할 거다라는 거, 이제 얘기인 거고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 메타버스 금융 플랫폼은 주로 이제 마켓플레이스 뱅킹 플랫폼으로 우선적으로 진화하는 걸로 저희가 전략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 바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고객은 어떤 그 제휴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플랫폼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항공사도 될 수 있고요. 그 항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다. 금융 서비스를 이제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데 그 뒷단에는 은행이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이름이 아니라 이 회사의 이름으로 화이트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이 뒤에 은행인지 모르지만 여러 이제 이종 사업자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 그래서 요거를 은행은 제휴사한테 API 주로 API 형태로다가 이런 금융의 인프라 제공해주는 형태가 이제 바스 플랫폼이 되겠고 앞서 소개드린 이제 마켓플레이스 뱅킹 모델 같은 경우는 은행이 이런 마켓플레이스라는 어떤 형태를 이제 직접 구축을 하면서 고객이 이 금융 서비스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고 제휴사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기타의 다른 형태의 서비스도 은행의 플랫폼에 와서 제공을 받는다. 그럼 제휴사는 은행에 그런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주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제공을 해주고 은행 간에는 이제 플랫폼 수수료도 거래가 된다라는 모델이 요 은행의 이제 마켓플레이스 뱅킹 플랫폼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행이 이제 진화하는 모델로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기존의 은행은 요 가운데 까만색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뭐 모기지 뭐 이런 대출이라든지 뭐 예적금, 그다음에 보험, 전통적인 금융 상품만을 이제 우리 고객한테 소구를 했었는데 이 에코시스템이 확장을 하면서 이제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뭐 하우징이라든지 뭐 부동산,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이종 산업까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금융사에서 이런 서비스나 상품을 다루는 단계까지 이제 진화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금융과 이종 산업 간의 어떤 시너지가 나면서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크로스셀 업셀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모델로 저희가 진화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델들이 실제로 메타버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메타버스에는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쉽게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것들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그 외국계 이제 기업인 JP 몰건 같은 경우도 실제 그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은행의 지점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요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결제나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은행의 어떤 이 JP 모건의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주로 외환의 영역까지 이제 왜냐하면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주 글로벌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뭐 한국에 있는 디센트럴랜드 이제 메타버스 사용자한테 뭐 미국에서 이제 환전 이제 송금을 해줄 때 이 JP 모건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싱가포르에 DBS라는 은행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뭐 디지털 은행인데 여기서가 이제 앞서 소개드린 마켓플레이스의 이제 비금융 서비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들 은행의 플랫폼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 가 보면은
실제로 이 금융의 서비스뿐만 아니고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뭐 홈 리빙, 뭐 스포츠, 여행, 교육, 뭐 차량 관련된 서비스, 뭐 헬스 이런 서비스들이 요 은행의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은행의 이런 다른 서비스들은 다 금융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고 이 메인 되는 서비스는 이런 파트너, 에코 파트너사들이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들은 은행의 여러 가지 이제 은행의 이제 다수의 은행의 그 고객들을 이제 획득하는 측면에 메리트가 있는 거고 또 본인들이 직접 마케팅을 안 해도 은행이라는 이제 큰 플랫폼에서 본인들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이제 이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예, 뭐 메타버스 기반의 마켓플레이스 뱅킹 플랫폼이 이제 구성 역량이 이제 돼 있고 이제 저희 신한은행은 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향후에 어떻게 진화하려고 하냐 하면 현재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 위주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 비금융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채널이 하나 생기면은 기존의 채널이나 플랫폼 보유하고 있는 채널하고 이제 플랫폼하고 이제 컨플릭이 난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모바일 이제 채널도 있고 여기서 이제 금융 활동을 하는 사람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서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용량도 줄고 이런 컨플릭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뱅킹 솔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그래서 요 솔과 오프라인 그죠? 이제 통상적으로 지점이죠. 지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간에 접점이 되는 쪽으로 서로의 이제 고객이나 서비스를 서로 그 이제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러니까 트래픽을 저희는 유발하면서 트랜잭션을 이쪽으로 모는 그런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또 멀티버스 그러니까 신한은행에 구성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향후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하거나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멀티버스 기반의 마켓플레이스 뱅킹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에 저희가 이제 본위행을 예정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시나몬이라고 저희가 이름 지었고요. 뭐 신한과 나는 메타버스에서 만난다는 측면의 시나몬이라는 플랫폼 이름을 지었고 지금 요거 이제 베타버스 지난 6월달에 대고객 베타 서비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저희 이제 은행의 지점이 있고 여기 안에서 이런 유저들이 직접 그 예적금이라든지 청약, 대출, 그 다음에 그 투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법제적으로 실제 실물을 여기서 활용할 수는 없고 요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요 화폐 단위를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그 금융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얻은 금융 활동으로 얻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해 놨고요. 여기 이제 뭐 저희 이제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 뭐 배달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땡겨요도 경험을 하면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고 카드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스토어 GS 리테일이라고 같이 이제 실제 편의점을 구현해 놔서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은 거기서 실제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실제 요 공간으로 가가지고 GS 편의점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을 이제 취하면 실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이제 향후에는 본인 집까지 오토 개념으로 그 물건을 배달하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KBO랑 연계해서 이제 실제 야구 이제 게임 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직접 게임을 하면서 재화를 벌고 그 재화를 예를 들어 예적금에 뭐 부여하고 거기서 이제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자산이 증식되면서 실제 건강한 금융 생활을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놨습니다. 그리고 종근항공이나 서울 옥션블루 같이 이런 아트나 이런 것들 젊은 세대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NFT 작가라고 하는 뭐 김선호 작가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여기서 미술품을 뭐 NFT를 올려가지고 실제 서울 옥션블루에서 뭔가 뭐 소투라는 서비스로다가 이제 한다든지 조각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양한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뭐 밑에 이제 꽃표부터 소개를 드리면 금융 규제 범위 내에서 이제 추진을 한다는 가정하에 현재는 이 플랫폼 내에 경제를 돌리는 거를 저희가 되게 고민을 하고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이제 플랫폼 내외에서 이제 내외라는 거는 이제 직접 이제 우리 실물 어떤 그 경제로 이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어떤 가상화폐 영역까지 저희가 해서 여러 이제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포인트 같은 것들도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금융 규제의 이제 범위 안에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전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겠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 은행이라는 이제 규제 산업입니다. 은행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규제 산업이고 상당히 이제 시장이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안에서 아바타가 내가 실제로 인증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인증하는 거고 어떻게 이거를 그 KYC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때 이게 정말로 이제 금융상품을 내가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문제가 없는지, 뭐 보안, 금융 보안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지재권이라든지 BM 특허권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 근데 전반적인 이런 법제 사항들이 아마 금융 당국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셋업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다 더 유익한 어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뭐 간단 소개 마쳤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해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